역사의 눈 제2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시각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꿈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부 문화나 나눔의 문화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 같은 천재적 머리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1994년 참여연대를 설립합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고, 회사 같으면 지주회사가 되어서, 그리고 참여연대를 지원하고, 또 아름다운 재단이 아름다운 가게를 투자하고, 또 아름다운 재단이 희망 제작소를 지원하고 투자하고, 또 갱신을 지원하고, 또 종북단체들을 현금과 또 현물과 교육과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조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한 그런 방대한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 지원과 같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연대를 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명을 출발했던 것이 2002년에는 15,000명 가까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6년 동안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삼성의 탈세 정려 고발되어서 8천억을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종북 세력, 촛불 세력 또는 자평양 시민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는 만 개의 하부 조직을 희망과 대안이라는 친북 자익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1년에 600억을 조직 관리비를 쓰고, 또 1년에 50명씩 자익 사상을 가진 자들을 미국, 유럽에 유학시켜서 자익 혁명 인재 양성과 교포들을 자경화 교육을 하는데 힘을 쓰고, 희망 제작소를 통해서 또 연예인들을 또 대학가에 순회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기금은 1980년대에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3명의 기부자가 4억으로부터 출발해서 교보생명, 대덕 테크노밸리, LG그룹, 현대중공업, 론스타, 포스코, 또 한국전력,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도 재직 시에 봉급의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부금을 낸 회사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또 기부금을 낸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안 내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미리 인사철회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협박이나 공갈을 해서 안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내는 회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회사에 제가 직접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해서 또 행위 자체가 다 아름답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과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2012년에 6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614개 단체에 만여 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에 22억을 쓰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교육에 11억을 쓰고, 사회 작업을 하는데 28억을 썼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대상을 우군을 만들고 돈으로 교육을 하고, 또 세부 사항을 봤더니 변호사비가 130억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개인에게 이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이 변호사비를 다 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하다가 또 데모를 하다가 또 잡히게 되고 활동하다 보면
또 그 가족적인 부양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부양하는 문제로 5,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재단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다 박수를 보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 아름다운 재단이 자아평양 교육 이념을 하고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진상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분에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백선엽 장군이 172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해놨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간도 특설대는 일제가 명할 때까지 항일 무장 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했다. 172명 살해한 것은 백선엽 장군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마치 백선엽 장군이 악랄한 놈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다부동 전투의 성과 문제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30일 날 인민군 육사단이 진주를 공격합니다. 10시에 진주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진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게 부산에서 휴전선까지가 500km입니다. 김일성의 생각은 6월 25일 날 출발을 하면 하루에 10km씩 남쪽을 점령해 나가면 그러면 8월 15일, 50일 되는 그날이 인민군 해방 선포식을 부산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디서 막혔는가? 여기에 다부동 전투에서 막혔습니다. 이 다부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대구, 부산으로 내려온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부동 전투를 백선엽 장군이 막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월 15, 16일 날 B-29 폭격기가 98대가 뜹니다. 그런데 이때 장마철이 돼가지고 시야가 흐려서 적군의 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날 11시 58분에 이 98대가 떴는데 이때 북한 안개가 싹 거쳐서 북한군의 그 진지가 다 노출됨으로써 960톤의 폭탄을 쏟아부음으로써 인민군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고 또 백선엽 장군에 의해서 328고지, 수암산, 유악산 741고지 이 고지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서구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쟁 영웅 백선엽, 죄 없는 죽음들에 답하라. 이렇게 제목을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인천 상륙작전이 있을 때 백선엽 1사단이 서울 쪽으로 진격을 했답니다. 근데 9월 28일 경북 상주 일대에서 북한군을 도왔던 부역자들을 색출하는데 이때 자기의 육촌 형님인 김철원 씨하고 그 친구 김태하 씨가 잡혀서 철도 밑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지금 현재 김서구 씨는 백선엽에게 둘러씌워 백선엽에게 이게 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시사항입니다. 그리고 1사단은 11연대, 12연대, 15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개 연대는 4개 대대로 되어 있고 4개 대대는 4개 중대로 되어 있고 또 일개 중대는 4개 소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걸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차라리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라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지라면 더 말이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 단원고 학생들이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측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게 반민족 행위자 65구가 대전 현충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현충원에 있는 이 묘 앞에다가 이 오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똥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조상이 있고 조상의 묘 앞에 이렇게 오물을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역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장군이 썼던데요. 백선엽은 아무런 전쟁 영웅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전쟁의 영웅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낮추지 말고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장군들을 더 높여서 우리가 애국하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을 88억을 받았는데 7년 동안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잡아간 일본 놈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이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의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또 정대비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진짜 대한민국의 매국노들이 한 번 더 죽이는 이런 범죄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이 정말 국민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하게 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일본이 잘못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했냐. 일본의 역사는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은 위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게 살았다. 너희들도 위대하게 살아다오. 이게 그들의 자존심이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패배주의, 미움, 원망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 또 위안부, 강제노정 배상해라. 친일 민족 반역자를 몰아내자. 적폐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난 나라다. 이렇게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10월 1일 날 서울을 떠나면서 마지막 연설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이긴 건 아니다. 일본은 조선에다가 총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놨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망할 것이다. 그럴 때 내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정말 무섭잖아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국민 정신 가운데는 식민사관이 그대로 잡혀 있어서 오늘 또 우리는 식민사관이 잡혀서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 이해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동아 전쟁 때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든 이 항공모함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전거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 아시아 이 전체를 다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대륙 타도 작전을 통해서 중국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2400km 40만 명을 동원해서 철도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 국민이 지향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미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이분들, 그래서 일본 군관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던 사람들, 중국의 만주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를 적폐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발생했을 때 오늘 이런 정일근이라든지 백선이라든지 이런 장군들이 준비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애국하던 독립군들은 대부분 중국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의용군은 또 모태동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부가 지금 현재 북쪽으로 들어오고 또 강복군은 또 장개석의 지원을 받다가 또 일부는 우리 남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쪽으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군과 그리고 심양 주둔에 있었던 166사단이 인민군 6사단이 됩니다. 또 장춘에 있었던 164사단이 인민군 4사단이 됩니다. 또 제5 15사단이 인민군 12사단이 됩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는 이런 군대와 김일성이가 합쳐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에 공산주의 두목인 김은봉이를 찬양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머리가 꺾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성은 동학난, 3.1운동,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또 4.3 사건, 4.19, 5.18, 촛불혁명 이런 자리매김을 해서 대통령이 현충일에 국립묘지에서 북한 체제 성립의 1등 공신이자 6.25 남침의 원봉자 주역이었던 김은봉과 그 조선 의용대를 국군의 모처라고 선언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역사정신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다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역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현재의 눈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우리의 역사는 원망과 저주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 조선시대 우리의 최고의 국민정신이었습니다. 그 국민정신이 때로는 민족주의자로 또는 반민족주의자로 나눌 수밖에 없던 상황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이 아무리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공산주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총발을 겨루었다 한다면 그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반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새로운 역사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미래의 눈으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 세계 문명의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눈의 미래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역사의 눈을 바라봐야 되겠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에 험난했던 시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 다른 나라 일본인 중국인으로부터 그들의 하순이 되었고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로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처절한 아픔의 역사를 누가 누구에게 죄를 묻는단 말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주 벌판에서 만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개발 계획을 배워온 박정희는 이를 토대로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김일성이는 세계 최해빈 국가가 되어서 기하선상에 허덕이는 최악의 실패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역사의 성공과 가오를 거울 삼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국민의 의지를 함께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너지가 모여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사의 눈을 오늘 우리는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